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에게 허락도 없이 친정엄마의 집을 점령한 시모와 그것을 허락한 남편의 눈에서 피눈물이 줄줄 나게 한 사연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사무직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였죠. 저희는 5년차 부부였고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다니며 임신을 위해 시술 같은 걸 하진 않았고 그저 자연 임신을 기다리는 부부였어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노력해도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친정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이런 저희 생각을 지지해 주셔서 조금은 마음 편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름대로 여유 있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시모는 생활력이 강한 대신에 욕심이 많고 간섭이 조금 심한 분이셨는데요. 연애 때도 조금은 느낌이 오긴 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런 부분이 점점 심해지기도 했고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며 점점 갈등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신혼 때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부턴 시모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주말마다 연락이 와서 오늘 어디 가니? 특별한 약속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어제 시장 갔더니 마침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해산물이 있길래 잔뜩 사왔어. 오는 길에 닭이라 좀 사오고 닭이랑 같이 푹 삶아서 먹으면 그만한 몸보신이 또 없지 않니? 남편만 좋아하는 먹을 것을 먹으러 오라며 오늘 띄우곤 했습니다. 이미 사놨다고 하고 저에게 또 사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시댁에 가면 다음 주를 위해 푹 쉬어야 할 주말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피곤한 주말이 되곤 했죠.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러웠던 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거기에다 남편 역시 아무리 엄마 밥이 좋아도 매주 시댁에 가는 건 귀찮았는지 제가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먼저 나서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이제 주말마다 오라는 말 좀 그만해. 응? 갑자기 왜? 혹시 네 와이프가 눈치라도 줬니? 주말마다 시댁이나 가자고 한다고? 내가 무슨 등신인 줄 알아? 아내가 귀찮다고 하면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하고 이런 말이나 하게? 그러면 왜? 너 주말마다 엄마 집에 와서 엄마 얼굴도 보고 엄마 밥 먹는 거 좋다고 했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주 오려고 하니까 피곤해. 주말이면 집에서 쉬기도 해야지. 여기 오려면 아침부터 준비도 해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고 먹고 갈 때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르지 마. 피곤한 아들 좀 쉬게. 아들이 피곤하다며 딱 잘라 말하니 시모도 별 수 있겠어요? 속으로는 심통이 잔뜩 난 눈치였지만 애써 웃으며 그러마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 드디어 해방이구나. 이제 주말에 눈치 안 보고 늦잠도 자고 남편이랑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죠. 온갖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줄줄이 해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렸던 거죠. 시댁 발길을 끄는 지 고작 1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엔 역으로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심지어 시댁 지척에 살면서 하루가 멀다고 친정을 드나들던 얄미운 시누이까지 세트로 달고 말이죠. 이 시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부터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갈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그 유명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얄미운 말리는 시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올케는 명색에 결혼한 여자가 옷을 왜 그렇게 끼부리듯 꾸미고 다녀?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거야? 옷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참 과하다 과해. 자기 눈에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꼴 보기 싫었는지 대뜸 저에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당시 저는 뼈 빠지게 일하다가 겨우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걸치고 얼굴엔 선크림이랑 옅은 립스틱 하나 딱 하나 바른 게 전부였거든요. 그 수수한 차림을 두고 화장이 진하네, 옷을 요란하게 입었다고 하니 그 황당함은 말로 다 못했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시모와 함께 대놓고 저희 집까지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해왔다는 핑계로 시모가 시누이를 달고 거의 매주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제 사적인 공간과 생활을 모조리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온 집을 헤집고 다니며 옷방을 살피며 옷차림을 지적하고 집안일 구석구석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다는 부부의 돈관리 부분까지 입을 떼며 간섭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합의하고 돈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 둘 다 맞벌이인데 왜 돈을 따로 관리하냐. 남편이 버는 돈은 시부가 일부 맡아서 관리해 주는 게 맞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분위기를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당연히 그건 곤란하다는 내색을 강하게 내비쳤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던 인간이 시모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치는데도 점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방관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너무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도리어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며 예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주말마다 어머님이랑 형님 집에 오는 거 말이야. 나 사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올 때마다 좋은 소리만 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눈에 불을 켜고 집안일 간섭에 돈 관리까지 사사건건 참견하시잖아. 당신이 이번에도 좀 나서주면 안 돼? 내가 나서면 괜히 분위기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예민하게 굴어? 엄마랑 누나가 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냥 좀 좋게 좋게 들어줘. 그리고 엄마랑 누나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지금처럼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훌리든가 아니면 차라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버려서 다시는 그런 잔소리가 안 나오게 만들든가 해. 잔소리할 게 없으면 오지 않겠지. 괜히 나 중간에서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대놓고 대판 싸우자니 정말로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했고 굳이 집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꾹 참고 넘겼죠. 대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죠. 그 다음 주말부터 저는 아예 머리를 써서 집으로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지인들을 죄다 불러다가 식사 자리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저희 친정엄마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죠. 특히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신 게 아주 신의 한 수이자 최고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장모가 와 있으니 남편 놈이 안절부절 못하며 좌불안석하는 꼴을 시모와 시누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자기 아들과 동생이 처가 식구들 앞에서 쩔쩔매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니 두 사람도 속에 뒤집히는 듯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본인도 주말마다 장모가 집에 와 있으니 숨이 막히고 불편했는지 결국 참지 못하고 저한테 은근슬쩍 불만을 터뜨리며 따지더라고요. 당신은 왜 주말마다 당신 엄마를 집으로 오게 만들어? 나 진짜 너무 불편해서 집에서 쉬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건 내가 먼저 말 꺼내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엄마랑 누나가 들이닥쳐서 시집살이 시킬 때는 입 꾹 닫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상관도 하지 않던 인간이 처가 식구들 좀 왔다고 징징대는 꼴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예전에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환히 웃어주었습니다. 에이,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하게 살아? 우리 엄마가 남도 아니고 사위 보고 싶어서 반찬 싸들고 오신 건데 뭐가 어때서 그래? 당신 참 예민하다.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말이야. 제가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여유롭게 대처하니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그대로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한방 제대로 먹은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번쩍 들었는지 시모와 시누이에게 제대로 한 소리 한 모양이었죠. 그 뒤로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먹했던 부부 사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처럼 되돌아왔고 큰 소리 한번 나지 않는 화기애애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죠. 시모와 시누이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2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죠. 거실 소파에 띄워놓았던 패드를 걷어내는데 소파 틈새에 남편의 휴대전화가 덩그러니 놓여있더라고요. 저는 안방에서 매트리스 커버를 벗겨내며 집안일을 돕고 있던 남편에게 가져다 주려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란하게 진동이 울리며 화면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은행 앱에서 날아온 알림 문자였죠.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서 시모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는 출금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이 시원치 않아 용돈도 드릴 수 없는 형편도 아니었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어느 정도 드리는 것까지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어느 집에선 한 달 생활비를 할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아무리 돈 관리를 따로 한다고 해도 그런 큰 금액을 다달이 주려고 한다면 적어도 상위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체 내역을 보며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슬쩍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내밀며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여보, 매달 어머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보내고 있었어?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그걸 당신한테 굳이 말해야 해? 이런 부분 서로 터치하지 않으려고 애초에 돈 관리 따로 시작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 쓰는 일일이 세세한 용돈까지 다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이렇게 큰 돈을 일회성도 아니고 매달 고정으로 보내는 거면 아무리 각자 관리해도 부부끼리 의논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생각이고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이런 문제로 당신이랑 사사건건 부딪히기 싫어서 돈 따로 관리하자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친정에 돈을 쓰든 사치를 부리든 나한테 일일이 말하지 말고 알아서 써. 난 당신 돈에 어떤 간섭도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내 돈에 신경 꺼.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뻔뻔함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 역시 은근히 그 돈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저를 대놓고 타박하더군요. 너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매달 보내는 돈 가지고 한마디 했다면서? 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뭘 했니? 우리 아들이 제 돈 벌어서 키워준 엄마 주겠다는데
네가 왜 눈을 부릅뜨고 간섭을 해? 괜한 참견 말고 신경 쓰지 마라. 시모의 그 기고만장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 옆에 있던 신우이까지 이때다 싶었는지 얄밉게 숟가락을 얹으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옳게. 그 정도는 해야 아들 노릇 제대로 하는 거지. 남자가 능력 있어서 능력껏 부모 챙기겠다는데 옳게가 중간에서 유난 떨고 입대고 그러면 못 써. 다른 날엔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만 그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가만히 두 사람의 말을 듣던 저는 팔짱을 딱 끼고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볍게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형님? 아들 노릇하느라 매달 몇백씩 시댁에 갖다 바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형님 남편분인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아주버님 본가에다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고 있어도 형님은 자식돌이 하니까 착하고 예쁘게 가만히 이해하고 계실 거란 뜻이네요? 다음에 고모부 만나면 꼭 전해드려야겠어요. 형님이 이렇게 시댁 도와드리는 거에 진심이고 관대한 사람이라고요? 예상치 못한 제 질문에 신우이는 잠깐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남편이 시댁에 그 큰 돈을 퍼다 주면 당장 이혼 이야기를 하고도 남을 인간이었으니까요. 찰나의 순간 엄청나게 흥분하며 얼굴을 붉히더니 대뜸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이렇듯 고함을 빽 지르던 신우이는 순간 아차 싶었는지 말을 아끼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하게 다시 정신줄을 부여잡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들이 엄마한테 생활비 좀 드리겠다는데 나 같으면 말리기는커녕 더 챙겨드릴 거야? 난 올케와는 달리 속 넓은 며느리거든. 말투는 태어난 척. 자기가 무슨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며느리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늘어놓았지만 신우이의 얼굴은 이미 터질 것처럼 붉어져서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지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눈동자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실수와 함께 콧방귀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대놓고 한심하다는 듯 비웃어버리자 신우이는 제 비웃음에 제대로 발작 버튼이 눌렸는지 이젠 목에 핏대까지 잔뜩 세우고 사방이 떠나가라 소리를 빽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홀케, 지금 날 비웃었어? 내가 우스워? 아니면 시댁이 우스워? 어디서 감히 시댁 손윗사람을 비웃어? 건방지게? 형님, 소리 그만 지르세요. 여기 귀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웃는지 그렇게 궁금하면 거울로 직접 가서 좀 보세요. 얼굴은 잔뜩 빨개져서는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끝까지 우기는 모습. 제 눈에는 솔직히 웃기지 않겠어요? 신우이는 다시 민망함과 치욕스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이젠 얼굴을 넘어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만 씩씩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시모와 신우이 그리고 제 남편이라는 인간까지 셋이서 아주 똘똘 뭉쳐 대동단결해서 조하나 바보로 만들고 잡아대니 저도 더는 이 인간들과 말 자체를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이 나올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이야기도 하지 않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때론 답답하긴 했지만 감정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으니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아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친정엄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떨어지신 줄로만 알았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일상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회사가 끝나면 피곤함은 느낄 새도 없이 무조건 엄마의 병원으로 향하는 게 제 당연한 일과가 되었고, 그곳에서 야위어가는 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말 역시 마찬가지로 늘 병원 침상 곁을 지키며 시간을 보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안일에서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엄마 병원까지 다녀오느라 온몸에 녹초가 되어 부서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집안 청소며 남편이 먹을 반찬 등은 무조건 빈틈없이 다 해놓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괜한 트집을 잡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싫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은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엄마의 병실을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황당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상대는 바로 시모였는데 엄마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 왜 요즘에 우리 집에 아예 오지를 않니? 와도 우리 아들만 왔다 가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지금 아픈 것도 알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알지만 그래도 시댁에도 와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서요. 한동안은 다른 거 말고 엄마한테만 집중하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화가 났지만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이나 사정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시댁이랑 대판 싸우자는 부정적인 감정만 전달되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때까진 제 설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제가 잘 설명한다면 시모도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모는 제 설명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해하려는 자세도 아예 보이지 않더군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해도 너한테 우선은 시댁이 되어야 한다는 거 몰라? 어디서 그딴 걸 이해해달라고 짓거리고 있어? 난 이해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곁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내가 언젠가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다, 쯧쯧쯧 이딴 말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할 말이 그게 다야? 이런 상황에서 혀를 차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이 속상하겠다. 우리 엄마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이나 신경 써라는 말을 해줘야 하는 거야. 내가 왜? 난 그런 말 할 생각이 전혀 없어. 사실 당신 장모님 입원하고 난 뒤에 우리 집엔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 양쪽 다 알아서 잘했어야지. 아, 그리고 당신 장모님 병원비 당신이 다 내고 있는 건 아니지?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급기야 남편놈의 입에서 병원비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남편을 보며 아주 매서운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당신이 매달 당신 엄마한테 준 생활비 다 합친 것보다 내가 지금 엄마 생활비 내주는 게 더 저렴할 거란 생각은 못해? 그리고 각자 돈 각자 알아서 쓰자며. 아예 터치 같은 거 하지 않는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그쯤에서 그만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기어코 제 무너져 내리는 심정에 상처를 넘어 억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는 오랫동안 살 사람이고 당신 엄마는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건지. 남편은 정말로 자기 말이 다 맞고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말끝을 흐리며 이런 상식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차곡차곡 쌓아오던 감정과 앙금은 한꺼번에 터져버렸고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그렇잖아도 엄마 때문에 걱정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딴 말을 해. 나 당신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아. 병문안, 다정한 말, 진심 어린 걱정 그딴 거 안 바란다고. 그냥 그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라는 거. 그거 딱 하나 바라는데 그것도 못 해줘?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남편 놈을 향해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깨지고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와중에도 제 분노는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고 아예 정신이 나가버려 개거품을 물고 실성한 사람처럼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죠. 제가 완전히 미쳐서 눈이 뒤집힌 채로 달려드니 큰소리 치던 남편 놈도 그 기세에 겁을 먹었는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더 받아쳤다간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았는지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대로 입을 꾹 닫고는 조용히 제가 던진 물건들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하더군요. 그 난리를 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엄마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제 간절한 바람이 무색하게도 엄마는 그날 밤 차디찬 병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엄마가 떠나시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망했고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분간도 되지 않을 만큼 그저 멍한 상태로 시간만 보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상조 노릇을 하며 나름대로 자리를 지켰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제 눈에는 그 모습마저 그저 가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와서 저 죽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장례는 끝이 났고 엄마의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고 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라는 시간이 훅 흘렀고 시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미운 시모지만 엄마처럼 떠나고 나면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오기도 했었고 그동안 제가 신경 쓰지 못한 것도 사실이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시댁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슬쩍 본 집안은 가구 하나 없이 개미 한 마리 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텅 비어 있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어디세요? 지금 집 앞인데 슬쩍 보니까 텅 비어 있던데 혹시 이사하신 거예요? 제 질문에 수화기 너머 시모는 정말 상상조차 못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태연하게 내뱉더라고요. 네 엄마 집으로 이사했는데 넌 몰랐니? 얼마나 시댁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걸 아직도 몰라? 순간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해지며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제 귀로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듣고 있는 말이 현실이 맞아? 하는 생각에 절로 들 만큼 현실성도 없고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멍해진 정신을 비웃듯 수화기 너머로 시모 곁에 있던 신우이의 얄미운 목소리까지 겹쳐 들려오기 시작하자 이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올케, 이제 알았대? 이 집 들어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올케도 참 무심하다 무심해. 신우이의 깐족거리는 말과 함께 시모는 그러게나 말이다 라고 맞장구를 치며 저를 대놓고 비웃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지 고작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엄마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죠. 순간 제 입에 욕이 맴돌더라고요. 욕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긴 했지만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인간들이 집에서 순순히 나올 인간들도 아니었고 반성을 할 인간들도 아니었기에 제 입이 험해지기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모든 사건의 뒤엔 남편이 있을 거라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확실하게 확인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나 됐다고 하던데 당신 다 알고 있었지? 당신이 다 도운 거지? 아니, 당신 요새 하도 예민하고 힘들어하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잖아. 우리 엄마 집 계약도 다 끝나가고 해서 타이밍 맞길래 내가 들어가서 사시라고 했어.
서두르다 보니까 또 말할 타이밍 놓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라 말해봤자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말도 하지 않은 거겠지. 그냥 일단 이사부터 하고 나면 내가 봐줄 거라 생각했을 테고 내가 당신을 모를 줄 알아? 처음엔 미안한 척, 곤란한 척이라도 하던 남편은 제 말에 더는 가식떨 이유도 없다는 듯 짜증 가득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다 내 계획이었다! 뭐, 어쩔 건데? 이미 이사 다 했는데 지금 다시 이삿집 센터 부르고 하면 괜한 돈 깨지는 건 알고 있지? 이사할 집 구하는 것도 다 돈이고 말이야. 그 돈 다 당신이 감당할 거면 나가라고 해. 그거 아니면 어차피 빈집에 그냥 좀 살게 두면 되고.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셋이서 철저하게 저를 바보로 만들고 짜고 친 것도 모자라. 저런 식으로 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기막히다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엄마의 마지막 손때가 묻어 저도 차마 처분하지 못하고 비워뒀던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상의도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이라니. 도저히 이젠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식이 통할 인간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싹 사라졌죠.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명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다행히도 엄마가 증여해준 상태 그대로였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바득바득하며 이혼을 준비하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껏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할 예정이니까 아침 일찍 와서 준비 좀 해. 대청소도 싹 하고 음식도 점심때 맞춰서 다 준비해두고 점심때 되면 내가 손님들 모시고 집으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혼자 알아서 준비하면 된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참 얄밉게도 저딴 말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처음엔 너무 열을 받아 다시 전화를 걸어 개거품을 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퇴거 요청을 해야 하나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집들이라니. 관객도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하고 허세뿐만 아니라 기대까지도 가득 찬 순간이니 물먹이기 그보다 더 좋은 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집들이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서류 봉투만 딱 챙겨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텅 빈 엄마 집 소파에 앉아 주인공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었고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의 차로 다 모시고 온 시모와 그 지인들까지 우르르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텅 빈 식탁과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본 시모는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지인들 눈치가 보였는지 대뜸 제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준비 다 해두라고 했잖아.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시모는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고 저는 시모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집들이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아니, 애초에 여기에서 왜 어머님이 집들이 하는 건데요? 여기 돌아가신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제 집이에요. 한 번도 어머님한테 이 집에서 살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막무가내로 이사한 것도 모자라서 집들이까지?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시모의 지인들도 덩달아 당황해서는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수군거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뭐야?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 죽은 사돈네 집이란 말이야?
그래, 그렇다잖아. 심지어 며느리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이사해놓고 집들이까지.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지인들의 손가락질에 시모는 그게 아니라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1차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죠. 저는 어쩔 줄 몰라는 시모에게 시선을 거두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던 남편은 제가 본인을 보기 시작하자 긴장한 듯 침을 꼴깍 삼키더라고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의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류를 본 남편이 덜덜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하자는 거야? 진심 아니지? 아니,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일? 말이 안 돼? 당신은 지금 이 분위기 안 보여? 여기 다들 당신이랑 당신 엄마 보고 정상이 아니라는데? 심지어 내가 모신 분들 아니고 당신 엄마가 모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이혼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남편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잔머리를 열심히 굴리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장 이 집 비울 테니까 이혼 이야기만 하지 말아줘. 평소라면 그 대단한 자존심 때문이라도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당장 이혼하자고 했을 인간이었어요. 아무리 이혼이 하기 싫다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빈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전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함과 더불어 시댁 인간들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집이 탐난다고 해도 이렇게 급하고 말도 되지 않은 형식으로 집을 차지한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하던 장사는 이미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물건을 납품하던 큰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중간에 거액의 대금이 통째로 묶여버렸고 그걸 메우려고 무리하게 받은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가게 직원들 월급까지 밀리기 시작한 지 오래였죠. 그렇다 보니 시모와 시누이도 돈을 끌어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으니 엄마 집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집은 제 소유가 될 테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먼저 몸부터 밀고 들어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집처럼 만들어버리자는 속셈이었죠. 처음에는 잠시 얹혀 사는 척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생활비를 보탰네, 집을 수리했네, 세금을 냈네 핑계를 대며 되지도 않은 권리를 주장할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가게의 사업자 등록 주소까지 엄마 집으로 옮겨놓으려고 서류 준비까지 해둔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뜻대로 다 되고 나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일 바엔 저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요? 그동안 저한테 자기 돈 관리는 따로 한다고 큰 소리는 큰 소리대로 떵떵 쳤는데 아쉬운 소리는 곧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 이 사달을 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지켜둔 자존심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굽힌 것이었고요. 저는 늦어도 한참 늦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어떠한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상황들이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마음은 물론이고 티끌만큼 남아있던 미련도 진작 떨어져 버린 지 오래였으니 그냥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하고 평온해지고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진짜 미안해서 무릎까지 꿇는 거 아니잖아. 당신 이 집 아니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빚 막아버리고 연기하는 거잖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남편의 표정을 보는데 이상하게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멍청한 인간에 제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런 인간을 왜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참아주니까 진짜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당신이나 당신 집에서 이딴 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 보면 누구라도 이상하다고 눈치채고도 남을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죽은 엄마 집을 당신 마음대로 이용해?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를 배신하냔 말이야? 저는 그간 터져나왔던 울분이 터져나왔고, 남편은 제 말에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거실에 모인 시모의 지인들은 이 해괴망측한 상황의 자초지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완전히 경악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시모는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을 해보려 했었지만 이미 거침없이 쏟아지는 지인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에 입을 꾹 닫아버리게 되었죠. 망신도 그런 망신이 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그리곤 마지막 말을 전했죠. 당신들 계획대로 될 일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이 집에 미련 버리고 나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집이 그쪽들한테 가는 일은 절대 없어. 남편과 시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바닥에 받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지인들도 더는 이 개판인 상황에 엮이기 싫었는지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집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과 부동산 퇴거 절차를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법적 명의가 워낙 확실했던 터라 결국 시모와 시누이는 비참하게 짐을 싸서 집에서 쫓겨나듯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진짜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누이도 동생 사업에 돈을 보탰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클 뿐만 아니라 남편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었어요. 당연히 시누이는 무조건 저희 엄마 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기에 큰 돈을 대출까지 받아 동생에게 다 주었다고요. 하지만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시누이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큰 싸움이 났고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며 심한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평소에 저를 타박할 때는 세상 둘도 없이 똘똘 뭉치던 인간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무슨 일 있어도 그 집 엄마가 가지고 올 수 있다며. 그러니까 동생 한 날 필 수 있게 대출 받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다 책임져.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네 동생 말만 믿고 그런 말을 했던 거지. 다 늙은 내가 뭘 한다고 그런 장담을 했겠어. 아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집까지 팔아서 너 다 줬는데 죽은 사돈집에서 못 살면 이제 나는 어디서 살아? 진짜 이대로 말하는 거야? 아이 몰라. 나한테 묻지 좀 마. 나도 지금 정신없는 거 안 보여? 그러게 집사람 전화 왔을 때 왜 장모님 댁이라고 했어? 일단 대충 둘러대고 시간을 끌었어야지. 시누이는 시모 탓, 시모는 남편 탓을 해대며 매일같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하니 그 꼴 참 보기 좋다 했네요. 그리고 그 난리통 속에 남편의 가게는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나락으로 거침없이 떨어지는 사이 저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뺏기는 것 없이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혼을 당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진짜 이혼을 당하고 나니 눈앞이 깜깜해지며 막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물론이고 전 시모 그리고 전 시누이까지 집으로 몰려와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 당신 손길 한 번에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파리 목숨과 다름없어.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야. 단지
조금만 불쌍히 여기고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야. 지금 상황이 네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아서 그래. 너희도 이혼했지만 지금 첫째네도 이혼 직전이라니까. 그래, 옳게. 나 지금 남편이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야. 남편 물려받은 대출 다 갚지 못하면 당장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줘. 내 동생이랑 다시 잘해볼 마음 가져주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빚 갚게. 돈이라도 좀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이런 걸 보고 가지가지 한다고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사채업자들한테 가서 사정을 할 것이지 하필 찾아와도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니 그 뻔뻔함이 한계치를 한참 넘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구걸은 남의 엄마 집 노리기 전에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나한테 먼저 솔직하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미 버스 떠났고 후진해서 돌아오는 길은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사라지란 말이야. 저는 세 사람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세 사람은 제가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때는 가족이었던 세 사람을 제 손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그 악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쫓겨나고 난 후 전신의인은 당연히 빚을 갚지 못했고 당연히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빚도 빚이지만 평소에도 무슨 일만 터졌다고 하면 친정에 미친 듯이 오가는 것 때문에 다툼이 많았는데 결국 친정일로 그런 사고까지 치니 더는 기회를 줄 필요도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그 후 세 사람은 나란히 쪽방을 얻어 발 뻗을 것도 없는 공간에서 서로 원망하며 산다고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해 하루라도 빨리 그 빚에서 벗어날 생각이라도 해야 할 텐데 누구 하나라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하니 나아질 리 없는 막장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 여전히 잘 다니며 제 생활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엄마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시모의 흔적이 섞여 처분을 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엄마의 흔적이 더 많이 남은 곳이라 처분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예전보단 멀어져 출퇴근이 힘들기도 하지만 엄마의 향이 아직 남은 곳이라 좀 더 머물러 볼까 싶어요. 요즘엔 텃밭을 만들어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자라나는 걸 관찰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 평생 가지고 갈 취미가 될 듯 하네요. 이렇듯 저는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바라던 것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었던지라 지금의 생활이 아주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하겠지만 한동안은 이 조용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